KES랑 CE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이 용어를 우리 한번 쳐봅시다. 저 이거 많이 나가봤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KES는 나간 거는 없고 코엑스에도 많이 가보고 킨텍스도 가보고 한 5-6번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부스에 요거 빌려가지고 이거 좀 썰을 풀면 여기 가잖아요. 무선 통신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부스가 적게는 50개, 많으면 한 200-300개 되잖아요. 그럼 다들 공유기 하나씩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MHz 와이파이예요. 그냥 포화 상태. 그래서 지급이 통신 뭐 이런 거 싹 다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게 5GHz는 대역대가 남아서 이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무선으로 돌아가는 기구를 가져와서 여기서 시연하려 그러면 이런 시연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자로서 얘기합니다. 이런 게 다 상용 제품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이 제품이 안 된다. 여기 오면 봤더니 주파수 용역대가 겹쳐서 안 돼. 와, 이런 문제도 있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매뉴얼을 써야 돼. 2.5기가 뭐 혼재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상용 제품의 무서움이에요. 또 그렇고 KES랑 CES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제가 박람회를 느낀 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KES랑 CES는 업체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에 메타버스 핫하죠. 근데 제가 메타버스를요 언제 했냐면 2014년도에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그때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 메타버스 서버의 구성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옆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메타 서버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버는 단순히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로그인을 담당하는 로그인 팀. 두 번째는 실제 로직,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존디. 그리고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OSD라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화면들은 마하 서버라고 하는데 게이트웨이들이 접속하는 접속점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클라이언트 화면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두 종류가 있고요. PC용과 모바일. 지금은 PC용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고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은 마을들이 이제 뜨는데요. 이 마을들은 이제 저희 가족들의 집들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가상 마을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뜬 부분이 이제 저희 집이고요. 옆에는 뭐 저희 할머니 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등록하면 됩니다. 저희 집을 들어가면요. 가상의 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집을 이렇게 탐험하다가 보면은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는 실제 클릭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실제 물리장치가 동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도어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장치를 클릭한 방법 있고 기기 목록에 등록된 기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UI입니다. 여기 보면은 방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제 등록된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집에 이제 또 장치들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는 장치는 메타 서버와 사용자들의 장치를 연결해주는 마하 게이트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치를 등록하고 장치가 가상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할 장치는 도어폰입니다. 지금은 클라이언트 화면인데요. 현재 기기 목록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치 등록함으로 인해서 이 기기 목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이트웨이의 쉘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어폰 장치가 하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그냥 전원을 키면 되고요. 전원을 키면 도어폰이 주변에 있는 게이트웨이, 로컬방에 있는 게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게이트웨이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하 서버에 있는 로고 창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도어폰이 게이트웨이에서 올려준 도어폰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폰이 이제 등록되면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모두 마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기 목록에 도어폰이 등록됩니다. 이 도어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연결을 누르면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장치는 PT에 보신 대로 부모님 집에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 장치는 게이트웨이에 다 붙게 되고요. 부모님 집의 게이트웨이와 자녀의 집의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장치는 이제 저희 자사에서 개발한 장치고요. CO 센서, VC 센서, IR 센서 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도꼭지 이제 풋밸브라고 해서 이거 배 누르면은 물이 잠기고 열리는 그런 제어 장치입니다.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장치 휴 정도인데요. 필립스의 제품이고요. 지금 보라, 그리고 여기는 네스트 보일러를 제어하는 네스트 장치고요. 여기는 도어폰, 그리고 네스트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경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을 좀 잘 만들어요. 타사 제품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클라이언트 화면이고요. 아까 보셨던 장치들이 실제 기기 목록에 보면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실제 물리 장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화면은 자녀 집에 구성된 장치들입니다. 자녀 집은 좀 간단하게 장치를 구성했고요. IR, 그리고 휴전구, 그리고 도어락, 경광등, 그리고 풋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집은 자녀의 집이고요. 자녀의 집은 기기 목록이 다르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없는 기기 목록이 실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와 같이 방문자가 방문하면 클라이언트 화면에 이제 방문자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부모님 집이 아닌 자녀 집에 있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은 도어폰을 클릭하여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신 것 같이 토끼가 왔네요. 그러면 이걸 확인한 후에 도어락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였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제가 얘기하면 회로도 그려주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후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센서의 온도를 열풍기를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화재가 감지되도록 하고요. 화재가 감지되면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 감지라고 뜨게 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보시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에 불이 났는지 그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메타버스 관리자 UI 화면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로직을 제어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홈2에 대한 제어 로직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제어 로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응 서비스가 있고요. 리빙 패턴 정보가 있는데요. 우선 대응 서비스 정보는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입력은 웹 UI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자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로직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 패턴 정보인데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겠지만 사용자의 리빙 패턴을 지정하는 건데요. 기상, 아침 식사 이런 목록이 있고 기상은 언제부터 언제 몇 시에 어떤 사이클 이런 수정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5년도 메타버스 포털 사이트 화면입니다. 2005년도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인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커뮤니티 질문하고 웹 처음 입문이 요거네. 제가 이거 만든 거죠. 이 웹페이지 2015년도에 아닌가? 또 이거 제가 만든 웹페이지예요. 이게 자료들을 올리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연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제어 로직 부분입니다. 우선은 서비스의 로직 구성. 아니 2005년도 아니고 2015년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직 구성하기를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if tt라는 개념이에요. if this 이거 봐봐요. 이거 되게 IoT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벤트로 받아들일 장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치들은 실제 등록된 장치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할지 그 할 일을 선택할 장치를 클릭합니다. 하나 클릭하고요. 그러면 세부 목록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 목록들이 완성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서비스 정보에 테이블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등록되면 메타버스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 테이블을 조회해서 그에 맞는 대형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컸나요? 우선 저희가 제어 로직에 압력 센서의 값이 변하면 커피 말도 안 되는 이게 스토리예요. 생각해보면. 아무튼 의자에 앉으면 머신에게 커피를 뽑아라는 그 로직을 지금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동작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압력 센서가 눌려있는 상태고요.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침대에 설치해 놓으면 자다가 일어났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압력 센서 값이 변하고요. 그런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 머신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커피 머신에 이것도 뭔가 어거지 로직 같지 않아요? 하여튼 압력이 변하면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커피를 끓여주는 로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해놓긴 해놨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해 놓은 커피를 생산합니다. 이런 로직을 이용하면 아침마다 자동으로 공급되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네스트 보일러 연동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치 기반 시스템과 네스트를 메타버스와 연동한 메쉬업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집 근처로 접근하면 위치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는 좀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제 대학교 후배는 좀 책 읽듯이 하더라고요.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네스트 보일러를 켜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일러를 켜고 끄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구를 연결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판단하였고 메타버스에서 보일러를 32도로 맞춰서 켰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을 열면 그 문 열잖아요. 그 문 연 정보가 이제 서버로 가는 거예요. 서버로 가면 사용자가 왔다. 그래서 보일러를 켜주는 거예요. 보시고 있는 화면은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보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원격지에 있는 TV로 전송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화면이 원격지에 있는 TV로 전송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똑같아. 시간차가 있어요. 그게 안 맞아. 다 봤는데 박람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수준으로도 박람회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용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용 제품이 되기까지는 많은 게 남았던 제품이에요. 사실 더 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가라도 많고 저기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박람회 나간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막 말빨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라는 게 제가 생각이 들고 다만
마음 먹기가 힘들죠. 나는 박람회에 나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돈도 들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법인 사업자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나 했더니 법인 차리기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 물론 법무사를 차리면 되지만 사업체만 갖고 있다고 해서 택배비 비용을 깎아주는 게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뭔가 형식, 틀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그 틀 안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진짜 맘먹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하거든요. 코딩 공부해야지. 뭔가 저희처럼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뭐 공대라던가 아니면은 직업 훈련소라던가 아니면은 기관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으면 왠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이. 그런 거예요. 박람회도. 진짜 나가려고 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 마음 먹고. 어떻게든 나 무조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 하여튼 역경을 뚫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면 가라도 있고, 내가 사실 한 거는 우리 회사 제품 한 60 정도 기능인데 나가서 한 120이라고 뻥치고 이런 것도 많아요. 박람회. 그럼 박람회에 가서 이거 막 다 되는 기능에서 막 바이어 오잖아요. 바이어. 이 제품 괜찮네. 그럼 바이어가 와서 이거 괜찮으니까 뭐 몇백만 원에 뭐 몇백 개, 몇천 개 되나요? 계약도 맺어지고 그래요. 거기서. 근데 구라인 제품도 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어떤 업체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어떤 분별, 이게 진짜 그런 건지를 어떤 걸러내는 작업이 없다면 이것처럼 뭐 헛개비들이 KES든지 CES든지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박람회에 돈을 내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어쨌든 공간 있잖아요. 부스 공간. 그 부스 공간이 다 나가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CES랑 KES랑. 그쵸? 근데 만약에 미달이 났어. 대학원 정원 미달 나듯이 여기 부스 공간은 많은데 미달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업체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업체 선정 그냥 아무나 받아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박람회 가끔 보러 가는데 생각보다 뭐 별게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 뭐 삼성도 오고 뭐 LG도 오고 그랬는데 삼성도요 시연 문제 많아요. 많이 봤어요. IoT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앞에 전문 아나운서도 썼어. 그 이쁜 누나들. 그때 누나였는데 지금 다 동생이겠죠. 또 막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뭐 하잖아요. 그럼 막 삼성에다가 우러 가요. 그러면 IoT 뭐 시스템 해가지고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세탁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막 문제가 났어. 그래 똑같더라고요. 저희랑. 그래서 막 그 프로그래머가 고치고 있고 그래 하루 종일 안 되고 막 그래서 다음날도 안 되고 한 일주일 하는데 한 3일째 돼서야 겨우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다 똑같아요. 그 얘기도 해드릴까요? 대기업이 왜 제품을 잘 만드는가? 여러분들 그거 있죠? 알고 보니 고인물 뭐 이런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전통 여우가 있대요. 여우 멸종이 됐는데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외국에 있는 사육 전문가들도 이제 한국 전통 여우를 키워서 어떤 번식을 성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 그 전문가들도. 근데 어느 날 산속에 갔더니 이상한 개가 아닌데 하여튼 뭐 이상하게 기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장수가 그러니까 한국 전통 여우 있죠. 얘를 팔아먹으려고 몰래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뭐야 이 개장수한테 배웠다. 근데 이 노란 컨테이너에 하여튼 뭐 이런 상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키우는데 하여튼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 뭐 어떤 전문가 꼭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 어떤 훌륭한 제품, 훌륭한 기술은 결국에 바닥에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개고생하고 너덜너덜 까이고 수많은 실패 속에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게 훌륭한 제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보다 그냥 농사 한 17년 지은 농사꾼이 훨씬 더 대학교 교수님보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이 안면 인식 1위죠. 1등부터 5등까지가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안면 인식으로 어떤 출입 통제를 한다고 해요. 얼굴 띡 인식해가지고 뭐 물건을 판다던가 얼굴 인식해서 너 출입이 돼 안 돼. 그럼 당연히 뭐요? 오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전화하죠. 아니 무슨 업체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못 들어간다 하면 승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다 하고 근데 1%의 오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욕 먹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제품을 낼만해. 근데 80%야. 그럼 못 내잖아요. 그럼 80%에서 99%까지 만드는데 수많은 자본이 들어가. 그럼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무서운 게 뭐예요? 야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해. 깔아. 싹 다 깐 거예요. 필드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오류가 나고 뭐 난리가 났겠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고쳐라 어쩌라 막 연락하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대도. 근데 어떻게 중국 국민은 그냥 나라가 하라니까 뭐 어떻게 해, 힘이 없는데 해야지. 기업도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개고생을 한 거죠. 그냥 필드에 나가서 그 버그를 싹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력 1위가 된 거예요. 안면 인식에서만큼은. 이게 뭐예요? 일본이 의술이 높은 게 뭐예요? 독일도 그렇고 뭐예요? 인간들 다 생체 실험하면서 의술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대기업이 왜 잘 만드냐? 대기업은 많은 하청을 줘본 거예요. 문제를 수도 없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업체를 관리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해놓고, 보상이 세나? 사실 보상이 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상을 세게 주는 만큼 이걸 못하면 뭐예요? 페널티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중소기업은 무조건 문 닫는 페널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완성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어떤 중소기업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제가 이제 LG 공유기 제작하는 곳 투입이 잠깐 됐었는데, 개발자 한 30명이서 무슨 동굴 같아요. 동굴 어두컴컴, 진짜 피곤에 쩔어서 다들 죽어가는 하청 업체들 모여있는 패턴. 그러면은 딱 근데 검사관이 오면 진짜 철저하게 다 검사해요. 그래서 물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업 제품이 처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수많은 여기저기 다 조지고, 제가 조진다는 건 사람을 조진다라는 것보다 이제 물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